안녕하십니까 모니터 가족 여러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유현 PB팀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는 주시장이 매우 험난합니다.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 오랜만에 모시고 4월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략 하시면서도 힘드시죠? 네. 월간 전망이나 주간 전망을 하면서 장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이슈에 이슈가 더해지고 네. 뭐 끊임없이 트럼프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관세 판결 위헌 소송 때문에 그렇죠. 또 난리 났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잠잠해지기도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고. 터졌고 네. 계속 이슈를 몰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4월 중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가운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지도 좀 고민하고 있다. 네. 근데 너무 어렵네요. 그죠. 네. 어떤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매크로 환경이나 실적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무시하고 그렇죠. 트럼프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유가 흐름에 환율도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도 자료를 썼는데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네.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돼야 될 것 같아요. 채권금리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서 어찌됐든 간에 빠르게 마무리가 되고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좀 바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뭐 이제 주식 뭐 실제 영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고객들과의 소통이 좀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쨌든 서면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항상 한 타임이 늦을 수밖에 없는.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쓰시나요? 뭐 보실 때?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는 하고 네.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너무 조금 뒤처지기도 하고 하는데 네. 최근 흐름들은 전략적 대응, 그러니까 전망을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략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솔직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코멘트.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좀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말 못할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리라 이 생각이 많이 됩니다, 요즘 같은데. 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통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4주에서 5주 정도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극대화되는 걸로 맞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공포를 적응 이제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우리 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어땠고 지금이랑은 좀 다른 점들이 보이시나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쉽게 끝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영토 전쟁이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영토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4주에서 5주 걸린다라는 발언,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에게 미국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게 하겠다라는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은 3월 31일 날 예정되어 있던 그 미중 정상회담이 타겟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러면 한 달 정도 끝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연기되면서 좀 시장이 좀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3월 후반부가 중반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그다음부터 좀 무너졌고 미국 증시도 50주 이동평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흔들렸던 것은 이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흐름으로 결론이 날까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트럼프의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은 전부 다 중국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올해 초에는 베네수엘라를 타겟팅을 했죠.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국도 중국.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란, 베네수엘라 수입이 막히다 보니까 전체 원유 수입의 40%가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겠네요. 또 하나는 러시아 제재를 풀었거든요. 중국이 러시아를 거를 굉장히 많이 사줬어요. 제재가 있다 보니까 특히 러시아도 팔 데가 없는데 중국이 사주니까 30-40% 정도 싸게 해줬는데 제재를 풀어버리니까 이제 더 싸게 공급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 가운데 시간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네. 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해득실,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란의 공격이 거셌고 이스라엘이 쉽게 포기할 생각을 안 하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그림 한번 보시면 트럼프 입지도 좀 위태로워요. 그렇죠. 네. 폴리마켓이죠? 아니요, 이거는 아닌가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 그래서 네네. 여론조사를 합쳐놓은 겁니다. 아, 보시면은 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벌어지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떻게든 뭐 계속적으로 리스크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협상 잘 되고 네. 있다, 잘 되고 있다 네. 하는 것도 이런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여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공화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다 농산물 네, 그 그렇죠. 곡창지대거든요. 네. 거기에 비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료 가격이 폭등을 한 상황이라는 점들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 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유가 전망을 이제 이번이 해결이 되면 안 되든 되든 아유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맞아요. 50불에서 180불까지 네. 이렇게 막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오일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직까지 낮다라고 생각하고 낮다? 있습니다. 네. 분명히 가능성은 열려 있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4월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능성은 낮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유가가 전년 대비 150에서 200% 폭등, 그러니까 요 그림인데요. 네. 150에서 200% 폭등을 한 뒤에는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걸프전 이후에는 경기 침체, 네.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IT 버블 붕괴, 아, 네. 그리고 3차 오일 쇼크 이후에는 금융위기. 네. 저희는 이 흐름들이 아마 만약에 3개월 이상 지속된다. 네. 유가 지금 $80, $100 수준을 계속적으로 네.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하우스비를 바꿔야 되는 되는, 상황까지 그렇죠. 갈 수도 있다라고는 네.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서 네. 저희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한두 달 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기점은 첫 번째는 트럼프의 지상군 네. 투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우디의 참전. 네. 이러면 트럼프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으로 네. 같이 다룰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변수만 아니라면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 둔화도 이어질 거고 네. 인플레도 올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맞습니다. 열어둬야 되는 거죠. 금리 지금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 높아져 그렇죠. 버렸고요. 올라갔죠. 네. 채권 금리는 미국 채권 금리는 4.4를 네. 넘어섰고 한국 3년물도 3.5를 넘어섰고 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죠. 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몇 번 할까 고민했던 그렇죠. 시장이 네.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는 물을 건너가고 네, 금리 네. 인상하는 거 아니야 걱정할 정도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파장들이 지금 시장 곳곳에 네.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밌는 건 원달러 환율도 유가 흐름이랑 똑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상승, 올라가고. 유가가 네. 좀 떨어지면 좀 내려가고 네.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면 결국 유가가 잡혀야 된다. 맞습니다. 네. 사태 해결도 선행돼야 되긴 네. 하겠지만 유가 안정이 제일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하나는 3월 FMC에서 연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을 들여놨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인식을 되게 세게 하기 그렇죠. 시작했다라고 네, 보고 네. 있거든요. 일단은 유가 안정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 네. 마무리될 만한 국면인데 이제 네. 이게 연기가 되면 정말 잘 머리가 모르는, 아픕니다. 네, 머리가 아픈 국면 들어간다. 네, 그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언제쯤 돌아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최근 몇 가지 힌트를 준 게 있는데요. 네. 네.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대규모 매도를 시작한 트리거는 네.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3월 초에 장중 5천 초반까지 갔을 때 외국인이 그때 순매수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 떨어지면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저희가 보는 바로는 뭐 시장을 떠나고 한국 주식 시장을 버리고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21년하고 비교를 하세요. 근데 21년은 그냥 작정하고 한국 주식을 줄여버렸어요. 네.
그냥 보유 비중을 던지면서 내려놓으면서 갔던 그림인데 최근까지 외국인 보유 비중은 37%를 찍을 정도로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은 1월, 2월 달은 저희는 전형적인 리밸런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인데 코스피 혼자 고점까지 보면 50%가 올랐던 상황이죠. 그래서 리밸런싱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여기 저점에서 선물도 저점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금 지적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게 또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선물 매매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20년 저점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뭐 당장 들어오긴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5천선 초반 정도 가면은 매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또 기승전 지적적 리스크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그림이 나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지분율이 근 20년 내 최저인 것 같아요. 네. 서프라임 때까지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장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전자부터일까요? 닉스랑? 저는 그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은 외국인이 전자랑 닉스를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는 그림을 보실 수 네. 있는데요. 지금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전자를 40조 가까이, 네. 닉스를 20조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네. 뭐 거침없이 팔고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그림이 이 누적 순매수 강도입니다. 금액을 보면은 코스피가 워낙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10일 누적 순매수 강도는 코로나에 버금가는 매도 강도를 보여주고 좀 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고요. 20일 누적 순매수 강도도 지금 역사적 저점권 수준에서 네.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서 아마 환율 안정 그리고 지적적 리스크 완화가 있다면 외국인은 다시금 전자 닉스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12월 요때를 보시면은 조금 내려오니까 주가가 네. 내려오니까 그때 다시금 순매수 전환하는 네.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시 채워가는 그림 충분히 네. 열려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또한 지금 순매수 강도가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 매도는 뭐 실적 피크아웃도 아니고 네. 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난다 그런 느낌도 아니고 네. 그냥 위기니까 네. 위험 자산 자체를 그냥 줄이는 기계적인 매도 정도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네. 전자 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네.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작년부터 따지면 그렇죠. 몇배가 올랐죠.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좀 타겟팅이 된 것이 아닌가? 네. 재밌는 그림을 하나 말씀드리면 3월 달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근데 1월 달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면 반도체하고 자동차에서만 11조를 팔고 네. 22개 업종을 11조를 샀습니다. 네. 전형적인 네. 리밸런싱이었죠. 그렇죠. 네. 2월 달에도 반도체, 자동차, 금융, 많이 오른 업종들 네. 한 8, 9개를 팔고 16개를 샀거든요. 네. 거의 비슷한 규모로. 네. 그러다가 이제 3월 들어서 지역적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매도가 거칠어졌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많이 줄였고 그런 상황에서 보유 비중 또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네. 바로 꺾어버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시장 흐름을 조금 네. 더 안정시키는 그런 수급 동력이 되지 네.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가로 들어오려면 펀더멘탈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전자하고 닉스는 별 문제 없잖아요. 전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없죠. 너무 문제가 없어서 네.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네. 있는데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이죠. 다시 떨어져서. 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가 오늘 5,200선에서 끝났으면 5,277이네요. 네. 거의 8배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거든요. 과거 8배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한번 흐름을 보여드리면 네. 작년 4월이었고요. 7.85배. 네. 그리고 코로나 때였고요. 네. 그리고 2018년 최악의 실적. 10월 달. 네. 네.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네. 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그때마다 시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굉장히 뒷밸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요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 최근까지도 반도체를 주도로 한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EPS가 2월 말만 하더라도 611이었는데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665거든요. 네. 5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 PR 10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거야 라는 네. 것만으로도 코스피가 6,600선을 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려져 있는 정책 드라이브가 세진 그림들 그리고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네. 올라왔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